부동산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펄펄 끓는 물처럼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거꾸로 가는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펴왔죠. 규제 완화의 효과, 그리고 시장 상황은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건 맞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다가 지금 최근 한 2년 이상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살아나는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제동을 슬슬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장에 과연 맞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때는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9월 11일 수요일 세미나 공지할게요. 11일 수요일 2시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정부의 규제 대책 본격 시동, 흔들리지 않는 투자처 공개. 자,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의 강도는요,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현격하게 약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도 못 사게 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정책을 폈다면, 직접적인,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규제 완화를 표방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자,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대책 본격 시동 걸리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은 투자처가 과연 어딜까요? 항상 사람들은 투자를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마음이 어떨 때는 저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누가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여긴 또 아니래네. 그럼 또 어디가 괜찮아?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중엔 투자 자체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대응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처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가 재테크에서 승리하는 승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자, 11일 날 수요일 날 2시에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제 말이 맞는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여태까지 맞아왔다는 거를 한번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훗날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주택시장입니다. 올 1월을 변곡점으로 해서요, 3월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1월달 여기가 변곡점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12월달이 1866건이었는데 매매 거래량이 1월달 되면서 2668건으로 뛰었죠. 그래서 여기가 1월달이 변곡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668, 2654 여긴 비슷했지만 그 다음에 요 3월달부터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해요. 4404건, 4605건 해서 지금 오늘 날짜로 7월 거래량이 8728건. 오늘 날짜가 아니라 7월 말까지 8월 말까지 거래량이 7월달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7월 거래량이 8728건.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현재 8월 거래량은 3124건이에요. 3124건. 그래서 아마 한 7000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7월 거래량보다는 8월 거래량 좀 떨어지게 돼 있죠. 뭐 휴가철도 끼고 이래서 사실은 좀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자, 3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로 갭 투자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2023년 1월이 변곡점이 됐다. 2023년 지난해 1월 달. 왜냐하면 이때가 이 전까지만 해도 1000건이 약간 넘었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1월 달 되니까 1494건으로 확 뛰었어요. 그래서 1월이 변곡점. 올해도 1월 달이 변곡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올랐죠.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4042건까지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12월 달까지요. 쭉 4042건에서 3506건, 2412건, 1908건, 1866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 몇 개월이에요? 요거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너무 많이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한시적으로 약간의 지금 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항상 이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추세의 흐름을 잘 보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을 보면요. 이 거래량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거래량 매매가의 선행지표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 증가는 매매가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거점 돌파 단지가 지금 강남 상구를 비롯한 그런 지역들, 압구정을 비롯해서 반포 이런 데들이 정거점을 다 뛰어넘고 있죠. 뛰어넘고 있어서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그 정거점, 2021년도 정거점 제일 높은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90%는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지만 이미 지금 상급진이 회복을 다 하고 오히려 정고점을 뚫고 있고요. 가장 거래가 안 돼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그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도 지금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단지들이 이제 속속 올 하반기, 추석 이후가 되면은 정고점 돌파 단지가 속속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8월 거래량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9월 거래량 같이 그렇게 더 올라가지는 않고요. 조금 8월 거래량은 9월 거래량보다 좀 주춤할 겁니다. 한 7,000건 이 대에서 7,000대, 7,000 뭐 몇백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7,000건 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은 우리 휴가철도 있고요. 상당히 좀 비수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급격하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규제 대책이 이제 본격 시동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 DSR이 9월 1일부터 지금 2단계가 실행이 되고 있죠. 원래는 7월에 시행을 하려다가 늦춘 겁니다. 2달을 늦춰서 9월달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상금리까지 더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례인데요. 연봉 1억 직장인, 딴 데 대출이 없는 연봉 1억 직장인이 그 이전에는 9월 이전에는 7억 5,4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6억 7,2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건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3억 7,7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어쨌든 지금 규제 이 대출 한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축소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대책입니다. 지금 어쨌든 규제를 먼저 이 대출을 먼저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최장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기간 물론 수도권입니다. 30년으로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 전세대출 축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 다 지금 축소하겠다 지금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 투자에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대출 규제 대책 왜 나왔어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파르게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런 것들 느끼십니까?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걸 못 느끼시면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예상외로 가파른 집값 상승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시장이 뭔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만 보고서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 자,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니 그 중에서 가계부채, 그래서 지금 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가계부채 급증은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뻑하면 가계부채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2003년도 우리나라 그 주요 일간지에 사설에 그런 기사가 실렸죠. 가계부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뭐 이런 기사까지 실렸거든요. 그때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40%대였어요. 40%대인데 그렇게 크게 지금 큰일 날 것 같이 막 언론에서 떠들어댔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너무 많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이게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줍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대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경제 규모가 커진다. 즉 경제 규모가 볼륨이 커지게 되면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GDP 대비 40%대에서 가계부채가 큰일 났다고 얘기할 때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125%였어요. GDP 대비해서. 그리고 덴마크는 140%. 자, 그렇다면은 큰일 날 것 같았으면 그런 나라들부터 큰일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죠.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 것들만 봐도 가계부채 문제 가지고 이게 큰일 날 것처럼 자꾸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보다 오히려 이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더 사실상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금 대출 규제의 효과는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 몇 개월? 3개월에서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에 단기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계 대출 규제는요, 크게 저는 영향이 지금 현 시점에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크게 이 영향을 받는 거는 완전 서민들이에요. 무주택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가계부채, 이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3개월, 5개월의 어떤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게 그렇게 갈까요? 그 후에 또 만약에 시장이 좀 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할 것입니다. 자,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구 등 집값 상승 근원지부터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좀 집을 못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조선 BG에서 나왔는데요. 집값 진앙지 반포 9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가능성이 술렁 이렇게 나왔죠. 일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효과가 있는지 원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 주변이 있죠. 이 주변은 안 묶였어. 이 주변은 안 묶였어요.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실소유자,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수요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현재 20억이 간다. 아파트가 20억 가는 아파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데가. 근데 요 바깥에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15억 가요. 15억.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15억. 여기를 못 사게 묶어 놓게 되면요. 이게 풍선 효과로 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15억짜리 아파트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17억으로 올라. 이쪽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는 못 사게 되니까. 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랑 갭이 3억밖에 안 나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아파트와.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거래는 활발하게 되지 않지만 다시 22억으로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갭을 항상 벌리게 돼 있거든요. 갭을.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대단지의 사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목동뿐이 아니라 뭐 다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목동에 목동 아파트에 투자, 거기 재건축 이제 진행을 하니까 너무 이제 대단지니까 거기를 토지가 허가로 묶어놓은 거죠, 지금. 그런데 그 풍선 효과로 주변 가격들이 오르면서 여기는 거래가 활발하게 당연히 토지 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니까 실거주자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잘 되지 않지만 주변이 거래가 되면서 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바로 풍선 효과로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효과가 있는지 원론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죠, 사실. 그래서 별로 여기까지는 저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까지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래도 만약에 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거예요. 이 핀셋 지정할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이제 타켓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강남 3구에 용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다 풀었죠. 자, 그런데 이걸 다시 마포다, 성동구다, 마포의 어느 일부 이렇게 해서 묶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타격이 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까지 가야지 타격이 와요. 그래서 타격이 오면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큰일 났네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규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5개월을 못 넘겨요. 이제 비로소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지만 이 효과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지금 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는 시장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되면은 정부의 규제 대책은 단기 효과밖에 못 낸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집값이 묶여서 집값이 조금 떨어지네 싶더라도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다시 원래 위치대로 상승 국면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달달달달 애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규제 대책 약발이 맥힐까? 자, 규제 대책의 약발은요, 어디에 맥힐까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이 서민들에게 직격탄입니다. 집을 오히려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집을 좀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못 사게 만드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직격탄이다. 그리고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전세를 끼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때는 전세를 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내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전세 끼고 사는 투자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규제 대책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전세 끼고 사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지역, 이 낮은 지역, 대출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양극화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양극화가 커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책을 필 때 좌우지간 전후 좌우 사방을 다 보고 이것이 과연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고 했을 때 정책을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서민들, 집을 사야 되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대출 규제는 양극화를 부추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별로 양극화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양극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의 똑같은 문제예요. 선진국들이 똑같이 양극화가 커져서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서 이제는 초양극화 시대로 점점 간다라는 겁니다. 초양극화.
양극화도 아니고 이젠 초양극화 시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런 지역별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투자하지만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집 한 채는 필수입니다.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가지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쌈짓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집도 없는데 투자부터 한다? 이거는 지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투자를 많이 한 선수급들은 내가 집이 없어도 투자 그냥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절대 내 집부터 장만하세요.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든지 쌈짓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작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게 내 재산을 증식하고요. 내 노후를 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집 한 채는 필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장은 상승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년 말까지는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정체하다 약간 올라가다 또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내년에 될 것이다. 내년 말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전세값도 올해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계속 오르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이다. 자, 시장이 상승장일 때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역사적인 부동산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쭉 몇십 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사실이죠. 자, 재테크는 있는 돈을 활용해서 목돈을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은 금액을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려서 큰 돈을 만드는 게 재테크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요? 먼저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먼저 투자를 많이 해본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골라내는 거죠. 그게 투자 살아남는 생존 전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투자 잘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선 그다음부터는 남의 얘기에 휘둘리지 않게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석 이후 시장 지금 많이 올라 있죠. 제가 올 1월 달부터 바닥이다 지금 변곡점이 왔다 2월 달에도 계속 1, 2월 달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투자했으면 최소한 2, 3억은 내가 벌었겠죠. 최소한 2, 3억 이상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왜? 어차피 시장은 내년 말까지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럼 내년 말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냐? 아니죠. 그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오른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 내년 시장부터 내년 말 후년부터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오를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1년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 물량이 적은 서울은 2029년도 30년도까지는 최소한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눈에 보이는 상승은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말까지 되면 또 한참 올라 있겠죠, 가격이. 그러면은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빠르게 움직이면은 남들보다 더 빠른 재테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쉽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 대책 본격 시동, 흔들리지 않는 투자처 공개합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미래를 사는 것이다. 기요사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의 저자죠. 너무도 유명한. 부동산 하면 우리 토지를 가장 핵심이죠, 토지가.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의 미래를 사는 거다. 미래.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습니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내 노후도 편안해지는 거죠.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